장례식장의 밤 공기가 참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영정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사흘 동안 거의 울지 않았지만 그날 단 한 문장이 제 마음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넌 내 인생의 짐이었어!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조문객들도 다 돌아간 늦은 밤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바람이 스르르 불어오고 국화 냄새가 희미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 순간 남편은 붉은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억지로 쥐어줬어요.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말없이 냉정하게 마치 제가 더는 존재할 이유도 없는 사람처럼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언제나 실제 숨겨진 금빛 사연들을 들려드려요. 삶이 남긴 금빛 같은 순간, 금빛 사연입니다. 엄마 장례식장이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마지막 촛불만 흔들리듯 남아있었죠. 그런데 그 정막보다 더 서늘하게 들린 건 남편의 한마디였어요. 넌 내 인생의 짐이었어!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제가 정말 짐이었을까요? 일하고 엄마 간병하고 집 대출까지 혼자 떠안으며 버텼던 시간들이 전부 짐이었던 걸까요? 남편은 조문도 형식적으로만 하고 휴대폰만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불륜녀 어머니는 제 앞에서 대놓고 비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은하는 곧 재벌 가며느리 된다더라. 그래도 뭐 살다 보면 운이 엇갈리기도 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낯선 남자가 절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죠.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이 오래 머무르는 느낌이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그는 바로 고개를 돌리고 사라졌습니다. 순간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 남자가 누군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밤이 점점 깊어지고 장례식장 공기가 더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엄마 영정 사진 앞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죠. 엄마 나 정말 짐이었을까?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어둠이 시작되었다는 걸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휴대폰에 계속 알림이 들어왔어요. 병원 미납 문자, 카드 연체 알림, 대출 이자 안내 등 화면만 봐도 숨이 턱 막혔어요. 엄마 병간호하면서 몰래 밀려있던 금액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였죠. 다음날 병원에 가니까 병원 직원이 제게 고지서를 내밀었어요. 미납 820만 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남편이 같이 계산해 줄 거라 믿었던 제 자신이 바보 같았죠.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3번을 걸고서야 받은 그는 한숨만 쉬며 말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 지금 바쁘다. 그 말이 너무 차가워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댁 단톡방에서 알림이 또 울렸어요. 신우이는 언니가 돈 관리를 너무 못해서 오빠 고생시킨다던데? 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제가 언제 누군가에게 짐처럼 붙잡고 산 적 있었나요? 그때였어요. 병원에서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미납 금액 전액 처리 완료. 전 깜짝 놀라 다시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병원 직원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익명의 후원자분이 대신 결제하셨습니다. 누군데요? 개인정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이상한 소름이 스쳤어요. 장례식장에서 절 바라보던 그 남자가 떠올랐어요. 설마.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저는 그런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방구석에 앉아 밀린 청구서들을 바라보는데 왠지 모르게 더 큰 폭풍이 올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도 계속 연결이 안 됐어요. 평소 같으면 점심시간에라도 연락이 왔을 텐데 그날은 하루 종일 잠잠했죠.
이상해서 집으로 돌아가 봤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숨이 턱 막혔어요. 거실 한쪽이 비어 있었거든요. 남편의 옷장 문을 열어보니 절반이 비어 있었어요. 수트, 셔츠, 심지어 여행 가방까지 사라졌죠. 침대 위에는 서류 봉투 한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이혼 합의서와 제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 복사본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명의로 대출이 잡혀 있었고 신용카드 추가 발급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엔 아예 차단된 것처럼 바로 끊겼어요. 그 순간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 그리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너무 차가운 문장이었어요.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말하는 느낌이었죠. 겁이 나서 시댁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알아서 해라. 그 말이 더 비수처럼 꽂혔어요. 혼자 남은 집안에서 서류들을 전부 펼쳐보니 남편이 몇 달 전부터 제 정보를 이용해 현금 서비스를 받았고 생활비라며 카드값을 돌려막고 있었더라고요. 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눈물이 나려다 참았어요.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서류들 사이에서 이상한 흔적이 하나 보였습니다. 남편이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내용 옆에 기록 삭제 요청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게 뭐였을까요? 그때부터 무언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불길한 느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상자가 하나 나왔어요. 뚜껑을 열자 낡은 사진과 노트 몇 권이 들어 있었죠. 엄마가 평생 숨겨왔던 것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빛바랜 일기장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글씨가 떨리는 듯 했어요. 1985년 도연이와 마지막으로 만났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도연? 전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일기장을 계속 읽어내려가니 엄마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지만 결국 집안이 반대로 헤어졌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혼자라도 지켜야 했다. 는 문장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저릿해졌어요. 엄마가 누구를 지키려 했던 걸까요? 나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사진 속 엄마는 지금보다 훨씬 밝았어요. 곁에는 얼굴이 반쯤 잘린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사진은 일부러 잘라낸 것처럼 보였어요.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숨겨야만 했던 이유라고 적혀 있었죠.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다 장례식장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 낯선 남자가 떠올랐죠. 사진 속 실루엣과 어딘가 겹쳐 보였거든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 애써 지웠지만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엄마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상하게도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뜯어낸 것처럼. 그리고 그 빈자리가 더 무서웠어요. 마치 그 안에 너무 큰 비밀이 숨어 있어서 결국 쓰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숨기려 했던 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비밀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남편이 남긴 서류 뭉치를 다시 펼쳐보다가 이상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병원 마크가 찍혀 있었고 하단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죠. 기록 삭제 요청서.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가 무엇을 지우려 했던 걸까요? 서류를 더 뒤져보니 남편 계좌에서 정체 모를 50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이 있었어요. 보내준 사람은 한성의료재단 소속 직원이었어요. 의료재단. 엄마가 입원했던 바로 그 병원이었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연결되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병원에서 뭘 했던 걸까요? 전 바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담당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에 누군가 고인의 기록을 재발급 요청했다가 취소하셨습니다. 누군데요? 그건 개인정보라 죄송합니다.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누가 엄마 기록을 들여다본 걸까요? 남편? 시댁? 아니면 다른 누구?
남편 옷장에서 다시 서류를 뒤지다가 봉투 하나가 떨어졌어요. 안에는 남편과 어떤 여자, 그리고 병원 직원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불륜녀 은하가 맞았어요. 그런데 그 뒤편으로 병원의 업무용 책상,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의료기록 창이 보였어요. 그들은 대체 무슨 일을 꾸민 거였을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엄마의 기록, 은하의 병원 근무, 남편의 입금 내역이 모든 게 우연일 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직감했어요. 남편은 단순히 저를 버린 게 아니라 무언가를 덮기 위해 저를 버린 것일 수도 있다는 걸요. 순간 장례식장에서 날 바라보던 그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왜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르는 걸까요? 그 사람도 이 비밀과 연결된 걸까요? 증거를 모두 들고 한성그룹 본사로 갔어요. 배유진 변호사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두려워도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오늘은 시작입니다. 이사회 회의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어요. 길게 뻗은 테이블, 12명의 이사들, 그리고 남편과 은하가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제 눈을 피했고 은하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네. 서진 씨.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이었지만 칼날처럼 들렸어요. 제가 준비한 증거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남편 박준영은 제 어머니의 의료 기록을 삭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출처 불명의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넘기며 웅성거렸어요. 한 명이 묻습니다. 이 기록 삭제 누가 요청했습니까?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박준영입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너무 차가워 오히려 무서웠어요. 이사님들, 저 사람은 지금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합니다. 장례 후 충격으로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해요. 은하가 눈가를 닦는 척하며 말을 보탰습니다. 저희를 스토킹하고 거짓 고발을 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몇몇 이사는 저를 경계하는 듯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제 앞에 서며 낮게 말했어요. 내가 뭘 안다고 이 판에 끼어들어. 내가 가진 게 뭐라고. 그 말이 심장을 찌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게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 숨긴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배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증거 조작이라는 주장, 근거 있습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하도 입술만 떨고 있었어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장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이사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안건부터 내가 직접 보겠다. 그리고 윤서진 씨는 이 회의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어요. 남편과 은하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윤서진 보호자님, 미납 금액 전액 처리됐습니다. 순간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는 분명 돈을 낸 적이 없었거든요. 누가 제 병원비를 대신 냈다는 말이었습니다. 익명이었어요. 병원 직원도 누군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장례비 1,000만 원에 이어 병원비까지. 분명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누가 저를 돕는 걸까요, 왜죠? 대답은 없었어요. 영정 속 엄마는 미소만 지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후에 장을 보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과일을 고르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진 씨, 장민수 씨였어요. 전날보다 얼굴이 더 피곤해 보였고 여전히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핀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누가 서진 씨 도와주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는 비서실에서 제 이름이 오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이 뭔가 하시는 것 같아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회장이 저를 왜요? 전 그분을 모르는데요. 집에 돌아와 어머니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1985년 그해 봄 반복되는 이름 하나. 도연, 어머니가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회장의 이름. 장도연. 제 손이 떨렸어요. 혹시 설마 그런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잠들지 못했어요. 모든 조각이 맞춰질 듯 말 듯 흐릿하게 겹쳐졌습니다. 누군가가 분명 저를 돕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어머니가 남긴 비밀 속에 있었죠.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남긴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서재 책장 뒤쪽에서 낡은 파일 하나가 손끝에 걸렸어요. 먼지가 툭 떨어졌죠. 저는 가슴이 뜨끔한 채로 파일을 열었어요.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서류들이 빼곡했어요. 자금 흐름표였죠. 날짜, 계좌번호, 금액. 그런데 그중 한 줄에서 남편 이름이 보였어요. 박준영. 그리고 옆엔 5천만 원이 적혀 있었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다른 한 장엔 의료기록 삭제 요청서가 있었어요. 요청자 박준영. 저는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기록을 왜요? 대체 뭘 숨기려 한 거죠? 입안이 바싹 말랐어요. 하지만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건 이제 제 생존을 위한 유일한 증거였죠. 오후에 배우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자마자 사진을 보여줬죠. 그녀는 화면을 확대해 보다가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단순 문제가 아닙니다. 증거인멸 시도입니다.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갑자기 한성그룹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녁 7시 김태석 비서를 한강에서 만났어요. 바람이 차서 말이 떨렸죠. 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는 잠시 강물만 보다가 말했어요. 지시받은 일입니다. 하지만 곧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말이 더 불안했어요. 도대체 누가 지시한 거죠?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퍼즐을 꺼냈어요. 1985년 사진 속의 남자. 그리고 휴대폰 화면에 뜬 장도연 회장 얼굴. 두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죠. 저는 숨을 멈춘 채 사진을 바라봤어요. 설마 정말 그런 건가요? 남편 측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증거를 제출한 지 단 이틀 후였어요. 모든 게 순식간에 무너졌죠. 오전 9시 휴대폰에 기사 알림이 쏟아졌어요. 한성그룹 임원안에 증거 조작 후 남편 음해.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이어서 은하가 눈물 흘리는 사진이 떠 있었죠. 그분이 우리를 협박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죠. 점심 무렵 집 앞에 기자 수십 명이 몰렸어요. 초인종이 미친 듯 울렸습니다. 허위 고발 맞죠? 5천만 원 받은 건 본인이죠? 질문들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문을 붙잡고 숨을 죽였어요. 그때 남편이 인터뷰를 했죠. 결혼 내내 경제적 정서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저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너무 침착했고 거짓말을 진실처럼 말했어요. 오후 2시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 측이 명예훼손 무고죄로 역고소했다는 통보였어요. 피해 금액은 3억 원입니다. 그 말에 다리가 풀렸어요. 손에 들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죠. 더 끔찍한 건 여론이었어요. SNS, 커뮤니티, 뉴스 댓글까지 전부 가짜 증거라고 저에게 비난을 했어요. 남편한테 빌붙다 버림 받았네. 이런 사람은 감옥 가야지. 그 말들이 숨통을 조여왔어요. 친구들마저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우리 가족이랑 상의했는데 당분간 거리를 두래. 그 말 듣는 순간 진짜 혼자가 됐다는 걸 깨달았죠. 밤이 되자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은행에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대출 연체, 즉시 납부 요망. 잔액은 19,000원이었어요. 돈도 사람도 명예도 다 사라졌어요. 그때 은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제 끝났죠? 우리 은하가 이겼어요. 당신은 이제 감옥 가요.
그 말이 마지막 칼이었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 자신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홀로 앉아있던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짐이라고 불리며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파도처럼 떠올랐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자꾸만 새어나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짐이 아니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엄마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엄마가 남기고 간 것들은 많지 않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엔 삐뚤삐뚤한 글씨로 우리 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열어보니 초등학교 때 제가 그린 어설픈 그림이 하나 들어 있었죠.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도 제 그림 하나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세게 쳤어요. 그 옆에는 낡은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하굣길에서 울면서 엄마에게 건넸던 손수건이었어요. 그날 저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죠. 그때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우리 딸 잘못한 거 없어요.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라고 말해줬었어요. 그 기억을 떠올리자 그때 느꼈던 엄마 손의 온기가 지금 제 손바닥 위에 그대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가 제게 몰래 써놓은 편지가 한 장 있었어요. 나는 가진 게 없지만 내 딸만큼은 어디서든 사랑받기를 바란다. 이 아이가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없을 때도 부디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글씨는 서툴고 번져 있었지만 엄마 마음만은 누구보다 깊고 단단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엄마는 평생 자신의 외로움과 고통을 숨기고 저에게는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썼다는 걸요. 그리고 제가 미처 알지 못한 엄마의 사랑이 그 작은 봉투 가득 들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저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엄마의 손길이, 목소리가, 웃음이 모두 떠오르면서 가슴 속에서 무너져 내린 것들이 하나씩 다시 세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릴 때 제가 감기만 걸려도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우리 딸 조금만 더 견디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아침마다 싸주던 도시락도 생각나요. 다른 친구들은 반찬 투정했는데 전 엄마 김치 하나만 있어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엄마의 손맛이, 그 마음이 그때는 그냥 당연한 줄만 알았죠. 그리고 비 오는 날이면 엄마는 제 우산을 들고 학교 앞으로 달려오셨죠. 그때 엄마 옷은 늘 젖어 있었는데 저를 안아줄 때마다 엄마 체온이 참 따뜻했어요. 목에 걸린 것들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듯 했죠. 엄마가 떠난 그날 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가 평생 나를 위해 해준 것들, 그걸 이제서야 깨닫는 게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서요. 하지만 엄마가 늘 말했어요. 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내 딸이야. 그 말 하나가 지금도 제가 버티는 이유예요. 누가 한 말도 아닌데 제 안에서 문득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인지 다시 일어날 용기가 조금은 생겼죠. 아무도 모르게 흘러내린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아주 작은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숨을 골랐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스치자 눈가가 뜨겁게 차올랐죠.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알지도 못하는 번호였지만 왠지 모르게 받아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그 아이 맞나요?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누구신데요? 당신 아버님과
오래 일했던 사람입니다. 꼭 드려야 할 말이 있어요. 그 말에 그녀는 얼어붙었어요. 아버지와 관련된 연락은 평생 들어본 적도 없고 들을 거라 기대한 적도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낯선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심은 거역할 수 없었어요. 만남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카페 구석에 앉아있던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그 말이 얼마나 이상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찾은 건 오히려 그 사람인데 말이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회장님께서 저에게 먼저 전해줘 하고 보내신 거예요. 원래는 직접 전하려 했죠. 하지만 뒤이어 올라오는 말을 삼키는 듯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봉투를 받아들고도 쉽게 열지 못했어요. 봉투는 얇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세상의 어떤 돌덩이보다 무겁게 느껴졌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은 당신을 평생 찾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 깊은 곳에서 잊혀졌던 아버지라는 단어가 툭 부서져 나왔어요. 그녀는 말문이 막혔고 남자의 입에서 흐르는 이야기들은 모두 믿기 힘들 만큼 낯설고 또 아팠어요. 당신을 지키지 못한 걸 평생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신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저에게 하셨어요. 남자는 자리를 비켜주듯 조용히 일어났어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회장님의 진심을 알게 될 겁니다. 그가 떠난 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가 있었죠. 그리고 그 종이를 펼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단 몇 줄만 적혀 있었거든요. 미안했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못해서. 그녀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한 그날 아침, 김태석 비서가 숨가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진 씨,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회장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죠. 왜 회장이 절 찾는 걸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면서도 따뜻했어요. 한성그룹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이사들이 모두 서 있었고 중앙엔 장도연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천천히 일어섰죠. 윤서진 씨, 아니, 서진아. 그 한마디에 몸이 굳었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나는 내가 내 딸인 줄 몰랐어. 너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너를 부탁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가 죽기 한 달 전 홀로 편지를 썼다는 사실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앞까지 걸어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보여줬어요. 그 안엔 DNA 검사 결과가 있었고 명확히 쓰여 있었죠. 부녀관계 99.998%. 저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눈물이 터졌습니다. 서진아,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 어머니를 지키지 못해서, 모든 걸 잃게 만들어서. 회장님의 목소리도 흔들렸어요.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모든 절망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사회가 움직였죠. 남편과 은하의 모든 위조 증거가 폭로됐고 숨긴 자금 흐름도 드러났어요. 배유진 변호사가 냉철하게 말했죠. 박준영과 최은하, 전과정의조입니다. 두 사람은 형사처분 대상입니다. 경호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남편과 은하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어요. 은하는 비명을 질렀죠. 말도 안 돼. 왜 저희만?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 순간
회장님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나는 내 아버지다. 그 말에 다리가 풀렸어요. 저는 회장님 품에 안긴 채 숨죽여 울었습니다. 40 동안 듣지 못한 말이었죠. 딸아. 그 한 단어가 제 모든 상처를 녹여버렸어요. 하늘이 감동한 사랑, 바로 엄마의 마지막 편지였죠. 딸이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고 싶은 엄마의 마지막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도 금빛 같은 하루 되이소.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